72세의 제가 40년간 써온 교육일지를 펼치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28억짜리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해온 베테랑 교육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제자 중에는 지금 판사와 의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교육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르친 가장 값진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3년 전에 교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교육 일지를 정리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네. 아직도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40년간 빠뜨린 날이 없어요. 할아버지, 또 일 있으세요? 손자 준호가 제 서재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날은 흘러가 버리는 거야. 역시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준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이 아이의 표정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이에요.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아, 그게 아빠가 요즘 할아버지 집 이야기를 자주 해서요. 그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멀쩡하신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준호가 거실로 나가며 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아들 민석이 퇴근하고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왜? 내가 뭘 깜빡했다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연세가 연세인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제 지인 중에 실버 케어 전문가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버 케어? 네. 어르신들 건강관리나 재산관리 같은 걸 도와주는 분이에요. 강미영 선생님이라고 정말 전문가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건지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이상하게 구는 걸 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교사 시절 학부모들의 속마음을 읽던 경험이 지금도 유용하다. 조심스럽게 관찰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학원에 가기 전에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빠나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냥 걱정돼서요. 이 아이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영이라는 여성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영입니다. 수진 씨가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요즘 홀로 계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딱히 없는데요.
혹시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신다거나 가스 끄는 걸 잊으신다거나. 아니요. 전혀요. 강미영은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오늘 날짜가 몇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무슨 간이 치매 테스트를 하는 건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고 오늘 아침 기온이 12도였습니다. 강미영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정말 정정하시네요.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행에서 정기예금하고 필요하면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성년후 견제도도 있고. 그 순간 제 머리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교장 시절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룰 때의 그 직감이었어요. 성년후 견제도요? 네, 어르신이 혹시 판단력이 떨어지시게 되면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제도예요. 저는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걸 누가 판단하나요? 의사 진단서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미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시라는. 미리 대비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40년간 써온 교육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건 김정호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인데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호야,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이 너한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성년후 견제도에 대해 누군가 언급했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성년후 견인이 선임되면 피후 견인은 재산 처분권을 잃어버립니다. 집을 팔거나 예금을 찾는 것도 후견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 누군가 나를 후견, 심판에 올린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해요.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정호야,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선생님께서 정신적으로 명료하시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두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현주,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로 일하는 아이예요. 현주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니 이현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선생님,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정밀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식 의료진단서로 만들어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현주가 직접 저를 진료했어요. 선생님,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72세 연령 기준으로 상위 5%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럼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는 전혀 없다는 뜻이지? 네,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우수한 수준이세요. 공식 진단서에 정상 인지기능,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 능력 완전 보존이라고 명기해드릴게요. 진단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방어 준비는 끝났다. 이번엔 얘네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미영 언니, 어르신이 생각보다 정정하셔서. 응. 알겠어, 그럼.
2단계로 넘어가자고? 저는 가만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 강미영과 통화하며 2단계라는 말을 했다. 뭔가 단계별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내일부터는 녹음기를 준비해야겠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양원 팸플릿을 책상에 감춰두고 있어요. 요양원, 네.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조용히 대화하는데 할아버지 집값이 얼마나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미영 선생님이 좋은 요양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요양원, 왜?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좋은 요양원들은 호텔 같다고 해요. 며느리가 팸플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요. 나는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대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크시잖아요. 아,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집이 크면 어떻다는 거야? 관리하기 힘드시죠? 차라리 정리해서 요양원비에 보태시는 게.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예요? 할아버지 멀쩡하신데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준호야, 어른 말씀에 끼어들지 마. 아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아무 문제 없으시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야, 넌 모르는 일이야. 할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거든. 언제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걸 잊으셨잖아요. 그런 적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기억 못 하시네요. 봐요. 이렇게 자꾸 깜빡하시니까.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쓰는 생활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어제 오후 4시 30분에 가스 점검, 4시 35분에 전기 점검, 4시 40분에 문단속 점검. 다 여기 적혀 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4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 온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 그리고 집 처분 이야기도. 선생님, 혹시 녹음 준비는 하고 계세요? 응. 휴대폰 녹음 앱을 설치해뒀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신탁 설정도 생각해 보세요. 신탁.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본인이 지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성년 의견과 달리 본인이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설정하는 거라 후에 다툼 여지가 없어요. 이틀 후, 강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였어요.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년의견 신청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왜 갑자기?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사실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서요. 어제도 이상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무슨 이상한 행동?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리시고. 제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 매일 하는 일기 정리하면서 내용을 점검한 거야. 일기요? 저는 제 서재에 가서 40년간의 교육 일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내가 40년간 써온 기록들이야. 1984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강미영이 당황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연세가 연세이니까. 그럼 제가 치매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를 보시겠어요? 저는 현주가 작성해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입니다. 정상 소견이고 연령 대상이 5% 수준이라고 나왔네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 대비는 이미 끝났어. 네, 어제 신탁 설정을 완료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정호도 함께 와 달라고 했어요. 오늘 니네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신탁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치동 아파트는 교육장학 신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매각 대금은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둘째, 예금 3억 중 1억은 준호의 대학 교육비로, 1억은 선생님의 생활비로, 나머지 1억은 역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조용히 들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니네들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응. 미영 언니 어르신이 생각보다 정정하셔서. 응. 알겠어. 그럼 2단계로 넘어가자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양원비 생각하면 집값이 월 관리비로 충분할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방 안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정직이었다. 거짓말하는 아이, 욕심부리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 하지만 설마 내 가족이 그럴 줄은 몰랐다.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아버님, 저희는 그냥 조용히 해. 제 목소리에는 40년간 교단에서 쌓인 위험이 묻어났어요. 준호야, 네. 할아버지?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손자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진짜 걱정해줬으니까.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수업을 하나 해주겠다. 저는 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강미영 씨, 모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곧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강미영이 후다닥 도망가듯 나갔어요. 아들아, 며느라, 네,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며느리니까 고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 나는 이미 전주의 작은 한옥을 계약했다. 다음 주에 그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교육자로서 4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진짜 후회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야. 앞으로 5년 동안 너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전주 가면 안 돼요. 넌 대학 가야지. 서울에서 공부하고 방학 때마다 놀러와. 네, 할아버지. 저는 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한다. 한 달 후, 저는 전주의 작은 한옥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일기를 쓰고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숙제를 봐주고 있어요. 가끔 준호가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꼭 좋은 대학 가서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믿는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진짜 후회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어제 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장학신탁에서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대요. 경기도의 한 중학생인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 잘 됐다. 그 아이가 선생님께 편지를 썼대요. 모르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은퇴하고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가 어디 있겠어. 지금 저는 전주 한옥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처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당하게 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처럼 미리미리 믿을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두세요. 제가 제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4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마지막 교훈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립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이것이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전주에서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서울에서 온 교장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고 매일 오후면 제 마당에 모여서 숙제를 합니다. 어제는 준호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들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전교 10등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항상 공부는 습관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랄 소식도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할아버지께 사과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 네. 하지만 아직 할아버지께 직접 드릴 용기는 못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진짜 뉘우침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며칠 후, 정말로 민석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고 하셨지만 평생에 걸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도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님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재산으로만 봤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읽고 나서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진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봐야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길. 그리고 오늘 정우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 장학신탁으로 지금까지 15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중 3명이 이미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요. 정말 네, 그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모르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년간 직접 가르친 아이들보다 이렇게 멀리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더 고마워하는구나. 선생님, 정말 멋진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민석과 수진의 계획에 그대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제 재산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동네 아이들과 웃으며 공부를 가르치고 멀리 있는 학생들이 제 도움으로 꿈을 키워가는 걸 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노후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라는 진짜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저처럼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두고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기 2025년 4월. 오늘로 전주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보니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어제 준호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다. 서울대 교육학과에 합격했다고 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그리고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빚을 모두 정리했고 작은 회사를 차려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빠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동네 아이들이 5명이나 찾아와서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서울에서 교장으로 일할 때보다 더 보람찬 일상이다. 장학신탁으로 도움받은 학생이 벌써 30명이 넘었다고 정호가 알려줬다. 그 중에 의대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 사범대에 간 학생도 있다고 한다.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결실이 이제야 맺어지고 있는 것 같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아이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도와달라고 할까? 또 어떤 감사 편지가 올까? 이 나이에 이렇게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다.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다.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 같다.